한 국가의 지도자는 자국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불평등함은 없는지 등등 국내 상황에 상당히 민감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을 대통령 또는 지도자로 선출시킨 것이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것도 좀 더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들어달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자국과 자국민만을 생각하다가는 자칫 글로벌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전 세계가 마주한 어려움이나 피해를 마주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이기적인 국가가 되어버리니까요. 한때 한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였습니다. 1950년부터 10여 년간 전 세계로부터, 특히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죠. 현재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들의 빈곤함에 고개 돌리지 않고 모범적인 지원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고, 또한 국내 정치 상황으로 폐허가 된 국가들에게는 재건을 위한 부대를 파병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들이 한국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1999년 10월 한국인들은 걱정 반 기대만 섞인 마음으로 타지로 파병되는 군인들을 응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대 창설 이후 베트남전에 이어 두 번째로 한 개 대대 규모의 전투부대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동티모르라는 곳으로 떠났기 때문이죠. 상륙수 부대의 이름으로 동티모르로 파견된 군인들 역시 난생 처음 방문하는 국가로 떠나면서 기대 반 걱정 반 하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의 티모르 섬 동쪽을 말합니다. 경상남북도를 합친 면적에 1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사는 이 섬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긴 투쟁 끝에 독립을 이뤄낸 신생국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포르투갈의 지배에서 벗어나 국가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했던 시기였죠. 원래 티모르에 제일 먼저 진출했던 세력은 유럽의 포르투갈입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역시도 티모르 섬에 도착하면서 세력 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섬의 서쪽을 네덜란드에 양도하게 됐죠. 그 후 1949년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자 서티모르는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 차지가 됐지만 동티모르는 포르투갈이 계속해서 지배했는데요. 그러다 1970년대 동티모르에서는 주민들의 독립 요구가 거세지자 독립을 허용해 동티모르 과도정부가 들어섰지만 인도네시아가 무력으로 동티모르를 점령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포르투갈에게 저항해 간신히 독립을 이뤄냈더니 이제 인도네시아가 강제로 지배하려다 보니 동티모르는 또다시 긴 투쟁을 시작합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의 경제와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도로, 학교, 병원을 비롯한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고, 자국민들이 동티모르로 이주하도록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동티모르인들의 생활 수준은 높아졌으나 수하르토 대통령의 친인척 등 인도네시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개발 이권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동티모르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해져갔죠. 여기에 동티모르 인구의 90%가 믿고 있는 가톨릭과 새로 이주해온 이들이 믿는 이슬람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저항이 거세집니다. 그럴수록 인도네시아는 강압적인 통제를 계속했고, 유엔에서는 인도네시아군 철수와 동티모르인의 자결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죠.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이를 싸그리 무시한 채로 강한 탄압을 이어갔고, 이에 유엔은 다국적군 파병이 불가피하다며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에게 파병 여부를 비공식적으로 질의해옵니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등이 공개적으로 파병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한국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원 빈국 한국 입장에서는 자칫 인도네시아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인도네시아산 원자재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그러나 며칠 후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티모르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결단을 촉구했고, 이는 파병 방침을 시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유엔의 평화유지군 파병을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파병이 결정됐습니다. 원래 한국은 1991년 9월 유엔 회원국이 된 이후로 소말리아, 사하라, 앙골라 등 세 차례 평화유지군 파병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동티모르 파병은 세 차례 파병과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전의 파병은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순수한 파병이었지만 동티모르에 파병된 상륙수 부대는 자칫 병사 간의 충돌도 감수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0월 16일 선발대, 10월 22일 본대가 파병됐습니다. 유엔의 요청을 받아 파병된 평화유지군은 유엔 헌장 제6장의 근거 분쟁 지역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활동하게 되는 만큼 상륙수 부대는 유엔 마크를 부착하고 푸른색 베레모를 착용했으며 차량 등의 장비에는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유엔을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평화유지군의 모든 급료 등의 경비를 유엔이 부담하는 만큼 장기간 파병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유엔은 분쟁 지역의 안정이 회복될 경우 즉각 감축에 착수하는데 이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가장 먼저 안정된 지역의 부대를 철수시켜야 하는데 상록수 부대가 담당하던 지역이 가장 먼저 안정화됐기 때문에 철수 1순위가 바로 상록수 부대가 됩니다. 하지만 상록수 부대는 현지 주민들로부터 다국적군의 왕이라는 절대적인 호응을 받고 있었으며 이를 유엔 사령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엔은 자칫 상록수 부대가 철수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어 망설이게 되죠. 그래서 유엔 사령부는 상록수 부대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합니다. 요르단군이 맡은 안베노 지역은 주민과의 불화로 평화유지군 파병이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을 높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유엔 사령부는 요르단군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 상록수 부대를 배치하기로 합니다. 이는 평화유지군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 없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국적군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았다고 하죠. 상록수 부대가 얼마나 뛰어나길래 다른 국가 작전 지역을 맡기냐면서 말이죠. 어쨌든 상록수 부대가 안베노 지역에 파병되자마자 해당 지역은 빠르게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이제 주민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의 자립정신을 키우기 위해 한국형 새마을 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언론인 등 100여 명을 이끌고 2박 3일간의 국토 순례길에 나섭니다. 그럼으로써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었죠.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대민 사업을 전개하면서 괜히 상록수 부대가 아니라는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2003년 10월 최종적으로 철수할 때까지 동티모르에서 상록수 부대가 활동했던 시간은 주민들에게도 한국군에게도 큰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전투부대로 파병되어 주민들에게 선물이라 불렸던 경우는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라크 자이툰 부대가 그랬죠. 자이툰 부대는 현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건지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의 국민들은 꿈과 희망을 잃기 마련인데 자이툰 부대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죠. 장병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학교, 보건소, 급수시설, 검문소, 공공시설 등을 세워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대 내에서는 하루 평균 150명의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노하우, 가령 새마을 운동과 같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심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췄죠. 자이툰 부대 덕분에 후세인의 핍박과 차별을 받던 아르빌은 이라크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자이툰 부대의 이 같은 성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지 주민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값을 책정할 수 없는 무형자산으로 이들 마음속에 심어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그들의 뇌에 각인됩니다. 이로써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 따뜻해지는 감정이 떠오르며 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쿠르드 지방정부 대통령은 우리 쿠르드족에게는 산밖에는 친구가 없었는데 이제 자이툰이라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고 아르빌 주지사 등 정치인들은 자이툰은 이제 단순한 주둔군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며 친구를 넘어 가족이 되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빌에 둥지를 튼 지 3년 만에 지역 주민들에게 가족이라 불리는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에 파병된 다국적군 사이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강의 무기 체계를 보유해 전쟁에는 능하지만 주민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미군들 사이에서는 자이툰 배역이 열풍이 불기도 했죠.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 럼스펠드는 자이툰 부대의 활약상에 감명받아 미군에게 자이툰 부대를 벤치마킹해 그들과 같은 작전을 전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고 다국적군 사령관 패트레이어스는 자이툰은 민사작전의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면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말했죠. 사실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서 남긴 기록은 이것이 진짜 한 부대가 한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태권도 교실을 운영하면서 총 350명의 현지 주민에게 태권도를 가르쳤고 491명의 현지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술을 가르쳤고 도서관 및 학교 등등 15만 개에 달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지어줬습니다. 여기에 42건에 달하는 도로 포장 및 전기 개선 공사를 실시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었는데요. 2004년 11월 27일에 개원한 자이툰 병원의 경우 2008년까지 4년간 운영되며 무려 88,805명을 포함해 2212명의 입원 환자, 1773명의 수술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하루 평균 150명꼴의 환자를 치료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으로의 철수가 결정됐을 당시에도 현지에서 사용되던 시설과 의료 장비, 물자는 전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왔습니다. 이런 덕분이었을까요? 이라크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한국 드라마가 대히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배우 전광열 씨는 대통령 영부인의 초청을 받아 이라크를 국빈급 대접을 받으며 방문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의학 드라마의 정석이라 불리는 허준이 이라크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1999년에 방영되어 거의 국가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허준이라는 드라마는 전광열 씨와 황수정 씨가 출연해 열연을 펼친 지극히 한국적인 사극입니다. 말투도 배경도 소재도 조선시대를 그대로 가져왔죠. 그런데 방영된 지 13년 만에 허준은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는 쿠르드 자치지역 내에서 방영되기 시작했는데 전무후무한 시청률 기록을 써냈습니다. 무려 8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해 한류가 이제 중동에서도 무섭게 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보통 한류라고 하면 10대에서 20대 초반에 잘생기고 예쁜 아이돌들을 중심으로 부는 것에 반해 이라크에서는 허준을 분해 연기한 전광열 씨가 한류를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전광열 씨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여행 금지 국가로 분류되었던 이라크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직접 초청해 모셔갔습니다. 영부인은 주 이라크 한국 대사관을 통해 친필 초청장을 보내왔고 외교통상부는 이라크가 여행 금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발급하지 않는 여권 사용 허가서를 전광열 씨에게 예외적으로 발급해 주었죠. 2박 3일의 짧은 여행 일정으로 이라크를 방문해 이라크의 아침마당에도 출연해 팬들과 만났습니다. 또한 현재 종합병원 어린이병동을 찾아 허준병동 현판식 행사에 참여해 아이들에게는 명의 허준의 기운을 나눠주고 왔습니다. 그가 방문하기 전부터 이라크 언론들은 그의 방문을 연일 톱기사로 쏟아냈고 그가 가는 모든 곳은 팬들로 넘쳐나 일정이 늦춰지기도 했다고 하죠. 이라크에서 13년도 더 지난 지극히 한국적인 드라마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비결은 자이툰 부대가 남긴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